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오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 푹 주무셨나요? 저는 잠을 요즘 많이 더워가지고 푹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잘 때 저희 집 에어컨이 조금 안 좋은 에어컨이라서 요즘에는 좋은 에어컨들도 많아서 전기세 부담이 좀 적잖아요. 근데 저는 좀 오래된 에어컨이라서 계속 틀어놓고 자면 전기세가 왕창 전기세 폭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꺼두고 선풍기만 켜놓고 자는데 아무래도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잠이 금방 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거의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다 깨고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제 에어컨을 켜놓고 불도 켜놓고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정말 푹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있는 게 아니라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였구나. 이런 대단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늦잠을 자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푹 자니까요. 여러분들은 숙면을 잘 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녁 또는 밤에 제 영상을 보면서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숙면을 좀 취하기가 어려워서 약간의 불면증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제 영상과 소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숙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확실히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 정말 보약 같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개운하네요. 제가 읽어드린 책이 여러분들의 숙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 생각보다 진도가 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꾸준하게 읽으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관계론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당신이 화가 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하자. 당신은 감정을 배설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의 기쁨을 같이 나눌까? 당신의 호전적인 어조와 적대적인 태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어줄까? 우드로 윌슨은 말했다. 당신이 주먹을 쥐고 내게 다가온다면 나도 당신만큼 주먹을 꽉 쥘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와서 앉아서 같이 논의해 봅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이해하려 노력해 봅시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점은 많지 않고 동의하는 점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솔직함과 함께하겠다는 욕망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D. 록펠러 주니어야말로 우드로 윌슨이 말했던 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다. 1915년 록펠러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었다. 미국 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유혈 파업이 콜로라도주에서 2년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적대적인 광부들은 콜로라도 석유 강철 회사에 더 많은 임금을 요구했다. 록펠러는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산은 파괴되고 군대가 개입했다. 유혈이 낭자했다. 광부들은 총에 맞았다. 시체들은 총알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혐오로 불타오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록펠러는 파업 노동자들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 일을 해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자. 록펠러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몇 주를 보낸 다음 파업 대표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작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연설로 인해 록펠러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센 폭풍과 파도는 잠잠해졌다. 오히려 록펠러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이 연설은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사실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파업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격렬하게 싸워왔던 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방구도 없이 작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 놀라운 연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연설이 얼마나 우호적이고 상냥한지에 주목하며 읽어보라. 록펠러가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를 목매달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록펠러는 마치 의료 선교사들을 대하듯 친절과 예의를 다해 이들을 대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빛난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상호 우위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만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다음은 록펠러 연설의 첫 부분이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 훌륭한 회사 직원 대표분들을 경영자와 관리자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만나는 운 좋은 날이니까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모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2주 전에 열렸더라면 저는 여러분 대부분께 낯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겨우 몇 명의 얼굴이나 알아봤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남부 탄전의 모든 광산촌을 찾아 자리를 비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표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방문해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만난 셈입니다. 상호 우위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이 모임은 노사 간의 대표 모임이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저는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주주와 임원진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이 연설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가 아닐까?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취했다고 가정해보자. 록펠러가 광부들과 논쟁을 벌이며 그들 면전에 냉정한 사실들을 제시했다고 해보자.
어조와 암시를 통해 광부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해보자. 모든 논리를 동원해 광부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혐오, 더 많은 폭동만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야단치는 부모, 군림하려 드는 사장과 남편, 잔소리를 늘어놓는 배우자 모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억지로 그 사람들을 당신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을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링컨도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100년 전에 했던 링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는 오래된 격언은 진실이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비즈니스맨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배우는 중이다. 예를 들어보자. 화이트 자동차 회사의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유니온숍, 노조 가입 강제 제도를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장이었던 로버트 F. 블랙은 화를 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협박하며 독재자, 공산주의자들이나 늘어놓을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을 두둔했다. 그는 클리블랜드 신문에 광고를 내어 파업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도구를 내려놓은 데 대해 칭찬했다. 파업이 느슨해지자 블랙은 야구 배트와 글로브를 사서 전해주며 공터에서 야구를 하라고 권장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볼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예약해 주었다. 블랙의 우호적인 태도는 그런 태도가 언제나 불러오는 반응을 낳았다. 우호적인 태도는 우호적인 태도를 낳기 마련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빗자루, 삽, 쓰레기통을 빌려서 공장 주변에 성냥, 종이,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다. 상상해보라.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치우고 있는 광경이다. 그 일은 길고 격렬했던 미국 노동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파업은 타결되었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나 원한 같은 건 없었다. 신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가지고 신처럼 변론했던 다니엘 웹스터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웹스터조차 다음과 같이 우호적인 말로 그의 강력한 주장을 시작했다. 배심원 여러분이 고려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런 점은 신사분들께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놓치시지 않으리라 믿는 몇몇 사실들을 보여드리자면, 혹은 인간 본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같은 말이었다. 웹스터는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웹스터는 부드럽게 말했고 침착하고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유명해질 수 있었다. 당신이 파업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든가 배심원 앞에서 변론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깎고 싶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호적인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엔지니어였던 O.L. 스트럽은 임대료를 깎고 싶었다. 주인은 냉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스트럽은 주인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수업 시간에 말했다. 편지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파트를 비우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사실은 이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싸지기만 한다면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임차료 인하를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게 집주인은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한번 시도해보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제 편지를 받자마자 집주인은 비서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찰스 슈와브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그를 맞았습니다. 호의와 상냥함이 가득한 말과 표정으로요.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부터 꺼냈죠.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칭찬한 다음 사정만 된다면 1년을 더 있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어떤 임차인에게도 그런 말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주인은 제게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에 대해 불평하는 거죠. 한 임차인은 그에게 14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 편지는 정말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임차인은 자기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코 고는 소리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임대 계약을 깨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임차한 방에 만족한 분을 보게 되어 참 안심이 됩니다. 그리곤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이 깎아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단숨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주인은 떠나시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리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임차료를 깎으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다른 임차인들과 똑같이 실패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친근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성공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는 여성의 예를 들어보겠다. 가든시티의 도로시 데이 부인은 롱아일랜드 해변에 살고 있는 사교계 인사이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오찬회를 가졌어요. 저에겐 중요한 행사였죠. 당연히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호텔 급사장 에밀은 이런 문제에서 제 유능한 조수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망만 주더군요. 오차는 실패였습니다. 에밀은 볼 수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일을 처리하라고 웨이터만 한 명 보냈더군요. 그런데 이 웨이터는 최고의 서비스가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빈에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주빈의 커다란 접시에 보잘것없는 작은 샐러리 한 토막만 서빙할 정도였죠. 고기는 질겼고 감자는 기름투성이었습니다. 끔찍했어요. 저는 화가 나 씩씩거렸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에밀을 볼 때까지 기다리자. 마음껏 퍼부어줘야지.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날 저는 인간관계의 강연을 들었죠. 듣다 보니 에밀에게 질책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봐야 에밀은 기분 나빠하고 제게 적개심을 가지겠죠. 앞으로 저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도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에밀이 음식을 산 것도 아니고 그가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웨이터들이 모자란 건 에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을 질책하는 대신 상냥하게 대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그를 인정하는 말로 말문을 열기로 했죠. 이 접근 방식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날 에밀을 만났습니다. 에밀은 자신을 옹호하려는 듯 이미 화가 나 있고 싸우고 싶어 안달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죠. 여기 보세요, 에밀. 제가 연애를 베풀 때마다 당신이 제 뒤에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당신은 뉴욕 최고의 급사장이에요. 저는 당신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았고 요리하지도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은 당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구름이 걷혔습니다. 에밀은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인. 문제는 부엌이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제게 다른 파티 계획이 있어요, 에밀.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우리 부엌 쪽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좋을까요? 오, 그럼요, 부인. 물론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 한 번의 오찬을 개최했습니다. 에밀과 제가 같이 메뉴를 정했죠. 에밀의 팁은 반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잘못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보니 식탁은 20송이가 넘는 아메리칸 뷰티 장비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에밀이 계속 시중을 들었습니다. 영국 여왕을 위한 연애라도 그보다 더 관심을 쏟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고 제대로 데워져 나왔습니다.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메인 요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아니라 4명의 웨이터가 서빙을 할 정도였어요. 마지막 식후 입가심용 민트 사탕은 에밀이 직접 서빙했습니다. 막 떠나려던 참에 주빈이 묻더라고요. 급사장에게는 마법이라도 걸었나요? 이런 정도의 서비스, 이만큼의 관심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저는 상냥한 접근과 진심 어린 인정을 가지고 마법을 건 거죠. 오래전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미주리 북서부에 있는 시골 학교까지 숲을 가로질러 맨발로 걸어다니곤 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해와 바람에 대한 우화를 읽었다. 해와 바람은 누가 더 강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바람이 말했다.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줄게. 저기 코트를 입고 있는 노인이 보이지? 너보다 더 빨리 그의 코트를 벗기는 걸로 내기를 하지. 그래서 해는 구름 뒤로 숨었다. 바람은 세차게 입김을 불어댔다. 마치 태풍 같았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입김을 불어대면 될수록 노인은 코트를 꽁꽁 동여맸다. 결국 바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잔잔해졌다. 그 다음에는 해가 구름 뒤에서 나왔다. 해는 친근하게 노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코트를 벗었다. 해는 바람에게 부드러움과 친절은 분노의 힘보다 강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 읽었던 이 우화가 주었던 교훈은 보스턴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꿈에도 살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 우화가 보스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임을 보여준 사람은 비 박사였다. 의사였던 비 박사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0년 후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 되었다.
다음은 비 박사가 수업 중 들려준 이야기다. 그 시절 보스턴 신문들은 가짜 의료 광고로 시끄러웠습니다. 낙태 전문 의사도 광고를 했고 남성 질환을 치료해 준다고 하고서 남성성을 잃는다거나 다른 끔찍한 질병을 암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희생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돌팔이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치료라고는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조치나 하는 거였죠. 낙태 전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분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단을 내리치고 신문들을 비난하며 하느님께 이러한 광고를 멈추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시민단체, 기업인, 여성단체, 교회, 청년단체 모두가 지탄하고 비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의회에서는 이 부끄러운 광고를 불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뇌물과 정치적 영향력에 좌절되었습니다. 비 박사는 당시 보스턴 기독면여회 산하 훌륭한 시민교육위원회 의장이었다. 그가 속했던 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다. 이 의료 범법자들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보였다. 그러다 어느 늦은 밤 비 박사는 보스턴 사람 그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바로 친절, 공감,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사실 비 박사는 신문 발행인들에게 광고를 그만 게재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대신 비 박사는 보스턴 헤럴드 발행인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신문을 좋아하는지 말했다. 자신이 언제나 이 신문을 읽는 까닭은 뉴스는 깨끗하고 선정적이지 않으며 사설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읽어도 좋은 멋진 신문이라고 말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최고의 신문이고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좋은 신문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비 박사는 다음 말을 이었다. 제 친구 하나가 어린 딸이 있는데 요전날 그 어린 딸에게 신문에 실린 광고 중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친구에게 몇몇 표현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솔직히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당신의 신문은 보스턴에서도 훌륭한 가정에 들어갑니다. 내 친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린 딸이 있다면 그런 광고들을 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딸이 그런 광고를 읽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당신 신문처럼 훌륭한 신문, 다른 모든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신문이 도대체 왜 딸아이가 보게 될까 두려운 광고를 싣고 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수많은 당신 신문 구독자들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 보스턴 헤럴드 편집장은 비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비 박사는 그 편지를 무려 30년 동안 보관해 오다가 내 강의를 듣는 동안 내게 주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편지가 내 앞에 놓여 있다. 1904년 10월 13일에 보낸 편지다. 친애하는 비 박사님, 11일자 보내주신 편지에 답장을 해드려야겠다는 의무감에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는 저희 신문 편집장에게 보내셨지만 제가 이 신문을 책임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해오던 조치를 취하도록 결심하는데 당신의 편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가능한 한 모든 불쾌한 광고를 보스턴 헤럴드에 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질세척용 주사기 등등의 광고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는 다른 의료 광고들은 철저하게 편집하여 절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총총 W.E. 하스켈 발행인. 이솝은 크로이소스 궁전에 살던 노예로 예수가 태어나기 600년 전 인류에게 영원히 남을 우화들을 지어냈다. 그가 가르친 교훈들은 2500년 전 아테네에서만큼이나 현재 보스턴이나 버밍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햇볕은 바람보다 빠르게 코트를 벗길 수 있다. 친절과 우호적인 접근, 그리고 인정은 세찬 위협이나 폭풍 같은 비난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링컨의 말을 기억하라.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사람들을 당신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잊지 말고 네 번째 규칙을 사용하라. 규칙 4.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5장) 소크라테스의 비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둘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라.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네 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라. 가능하면 아니요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라. 오버스트릿 교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라는 반응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장애물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가 나중에 아니요라는 반응이 경솔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자존심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일단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 말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을 솜씨 있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은 내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럼으로써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심리적 과정을 작동시킨다. 마치 당구공의 움직임과도 같다. 일단 한 방향으로 공을 쳐서 전진시키면 나중에 방향을 바꿀 때 힘이 들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튀게 하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심리적 패턴은 명확하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라는 말을 하고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 분비기관, 신경계, 근육을 포함한 그의 몸 전체가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잠깐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눈에 띌 정도로 몸이 움츠러들거나 혹은 움츠러드는 기미를 보이게 된다. 요컨대 신경, 근육계 전체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오히려 몸을 앞으로 움직이며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네라는 대답을 좀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 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무시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듯하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만일 그 진보주의자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진보주의자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경우였다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어떤 학생에게 혹은 고객에게,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처음부터 아니오라고 말하게 만든다면 그 뻣뻣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너무도 많은 지혜와 성인이나 가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뉴욕시 그리니치 저축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에버스는 이러한 내내 방법이 아니었다면 확보할 수 없었을 고객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분은 계좌를 개설하러 오셨죠. 저는 그분이 써 넣어야 할 서류를 드렸습니다. 몇몇 질문은 흔쾌히 답을 주시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딱 잘라 대답을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인간관계를 공부하기 전이었다면 이 장래 예금중께 은행에 이 정보를 주시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못 해드린다고 했겠죠. 예전에 바로 제가 했던 방식입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당연히 그런 식의 최후 통첩을 하면 기분은 좋았죠. 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요. 은행의 규칙과 규정은 위반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사업상의 일을 주려고 은행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물며 그분들께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드릴 수도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센스를 조금 발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은행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말해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처음부터 내내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제시하길 거절한 정보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돌아가셨는데 은행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법적인 자격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돈을 이체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혹시라도 고객님 사망 시에 저희가 실수 없이 지체하지 않고 고객님이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금 그분은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분의 태도는 누그러지고 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죠. 은행을 나서기 전 이 젊은 분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수령인으로 지정한 신탁 계정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대로였죠.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내내라는 말을 하시다 보니 그분은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는 완전히 잊고 제가 제안드린 대로 모든 일을 즐거운 기분으로 해주셨습니다. 조셉 앨리스는 전자기기 제조회사 웨스팅하우스의 세일즈맨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맡은 구역에는 저희 회사가 물건을 정말 팔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는 10년씩이나 그분을 찾아갔는데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제가 그 구역을 맡은 다음에 저도 3년을 꾸준히 찾아갔습니다만 아무런 주문도 받지 못했죠. 결국 13년에 걸쳐 찾아가고 설득한 끝에 몇 개의 모터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든다면 몇백 개를 더 주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컸죠. 괜찮을 거라고,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의기양양하게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기분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앨리슨, 더는 당신으로부터 모터를 못 사겠어요. 왜 그러시죠?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신네 모터는 너무 뜨거워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는 언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만 내 반응을 이끌어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미스 씨.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 모터가 너무 뜨거우면 더는 사지 마셔야죠. 미국 전기제조업협회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더 뜨거워지는 모터를 사면 안 되겠죠? 기관장은 동의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미국 전기제조업협회 규정에 따르면 전격 모터는 실온보다 40도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되죠. 맞나요? 네. 기관장도 동의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당신네 모터는 훨씬 뜨거워요. 저는 논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죠. 이 공장의 온도는 얼마나 되죠? 섭씨 24도 정도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온이 24도이고 거기에 40도를 더하면 64도군요. 64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손을 대고 있으면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관장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터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제안했죠. 그래요.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옳군요. 기관장이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소한 이야기를 잠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관장은 비서를 부르더니 다음 달에 35,000달러에 상당하는 주문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천 달러를 쓰고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후에야 비로소 논쟁해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그 사람에게 네라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흥미로운 일이란 걸 배웠죠. 아테네의 잔소리꾼이라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맨발로 다니고 머리가 벗겨진 40세가 되어 19세 소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의 명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 인류의 사유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죽은 지 23세기가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언쟁으로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에는 너무나 인간관계에 능숙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 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끝없이 많은 동의를 받아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결국은 상대방이 바로 몇 분 전에 격렬하게 비판했던 결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픈 기분이 든다면 맨발의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상냥하게 질문을 던져라. 내 반응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져라. 중국에는 동양에 변하지 않는 오랜 지혜를 담은 속담이 있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오랜 문화를 지닌 중국인들은 5,000년씩이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리고 이 깊은 통찰을 얻은 것이다.
사뿐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5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5.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 라고 말하게 하라. (6장)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할 때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특히 세일즈맨들이 이러한 값비싼 실수를 잘 저지른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내버려 두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일과 문제에 대해서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경우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상대방은 표현해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심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라. 진심으로 경청해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주어라. 이러한 방법이 비즈니스에서도 통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몇 년 전 미국 최고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1년치 내장재 직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새 제조업체가 직물 견본을 만들었다. 자동차 회사의 중역들이 이 견본을 조사했고 제조사들에게 공지를 보냈다. 정해진 날에 제조사 대표에게 자신 회사의 천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조사 중 하나의 대표인 GBR은 인후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RC는 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했다. 제가 회의에서 중역들을 만나야 할 차례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기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방으로 안내를 받아가 보니 직물 엔지니어, 구매 담당 직원, 판매 부장, 사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힘을 짜내 말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끄끄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 있어서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해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사장이 제 대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장은 제 견본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장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 중에도 계속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의 제스처만 했을 뿐입니다. 이 아주 특이했던 회의 결과 저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무려 160만 달러에 상당하는 내장재 직물 50만 야드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커다란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계약을 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려던 제안은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우연히도 저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의 조셉 S. 웹도 똑같은 발견을 했다. 웹 씨는 풍요로운 펜실베이니아 더치 농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조사를 나갔다. 왜 이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죠? 웹 씨는 관리가 잘 된 농장을 지나며 그 지역 판매 대리인에게 물었다.
구두쇠들이에요. 아무것도 사려 들지 않아요. 판매 대리인은 굳이 혐오를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게다가 우리 회사를 싫어해요. 시도는 해봤는데 가망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웹은 어쨌든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렸고 거기로 드러켄브로드 부인이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다. 다음은 웹씨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다. 회사의 판매 대리인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면전에서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노크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마구 퍼부어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켄브로드 부인, 성가시게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달걀을 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고는 의심에 찬 눈으로 저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훌륭한 도미니크종 닭을 키우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10알 정도 사고 싶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내 닭들이 도미니크종인지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거죠. 저도 닭을 키웁니다. 하지만 저렇게 멋진 도미니크 닭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당신이 키우는 닭이 낳는 계란을 쓰시죠.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닭들은 레그 혼종이라 하얀 달걀을 낳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만드실 테니 케이크 만들 때는 하얀 달걀은 갈색 달걀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그런데 제 아내는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니 어쩔 수 없죠. 이미 이때쯤엔 드러켄브로드 부인은 현관까지 나와 있었고 태도도 싹싹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농장에서 근사해 보이는 버터치즈 제조 설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죠. 드러켄브로드 부인, 솔직히 남편분이 버터를 가지고 돈을 버시는 것보다 부인이 닭을 치시면서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빵! 그녀는 터졌습니다. 정말 빵 하고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만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머저리 같은 할아범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셨죠. 할머니는 양계장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양계장을 둘러보는 동안 여러 작은 장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였죠. 저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사료들을 추천하고 온도에 대해서도 말했고 어떤 점에서는 할머니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곧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자신의 이웃이 닭장에 전등을 설치해서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제 솔직한 의견을 원했습니다. 2주 후 드러켄브로드 부인의 도미니크 암탉들은 만족한 소리로 꼬꼬댁거리며 몸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전등불 아래서요. 저는 주문을 받았고 할머니는 더 많은 계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만 할머니에게 전기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펜실베이니아 더치 농장에 전기를 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도록 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뉴욕 헤럴드 트리뷴 금융면에 커다란 광고가 실렸다.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경험 많은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였다. 찰스 T. 쿠벨리스는 광고를 보고 회신용 번호로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 인터뷰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회사에 찾아가기 전 쿠벨리스는 월스트리트에서 몇 시간이고 오가며 자신이 찾아갈 사업체를 만든 사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찾아냈다. 인터뷰 중 쿠벨리스는 말했다. 당신 회사와 같이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8년 전에 책상이 있는 방 하나와 속기사 한 명만으로 창업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은 손에 단돈 $450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을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좌절과 싸웠고 어떻게 조롱을 이겨냈으며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일했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으며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자신에게 정보와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장은 그런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마지막에 가서야 사장은 쿠벨리스 씨에게 그의 경력에 대한 짧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는 부사장 중 한 명을 불러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 같습니다. 쿠벨리스 씨는 자신의 미래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에 대해 알아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호의적인 인상을 낳았다. 사실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어놓는 자랑을 듣느니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프랑스 철학자 프랑수와 드라 로슈푸코는 말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왜 진실인가? 친구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친구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독일 속담이 있다. 해석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순수한 기쁨이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이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그렇다. 우리의 업적 따윈 부풀려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자. 겸손해지자. 그게 언제나 성공의 비결이다. 어빈 콥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한 법률가가 증인석에 앉아있는 콥에게 말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콥씨, 당신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콥은 대답했다. 분에 넘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자.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당신이 바보가 아닐 수 있는 까닭을 알고 있는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당신의 갑상선에 있는 몇 푼의 가치도 안 나가는 요오드 덕분이다. 의사가 당신 목에 있는 갑상선을 열어 얼마 안 되는 요오드를 빼낸다면 당신은 바로 바보가 되어버릴 것이다. 골목에 있는 약국에서 5센트만 주면 살 수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요오드가 당신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단 5센트의 요오드가 별로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6.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7장) 협조를 얻는 방법. 당신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발견한 생각을 더 믿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게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예를 들어보자. 내 강의를 들었던 필라델피아의 아돌프 쉘츠 씨는 의욕이 없고 기강이 흐트러진 자동차 세일즈맨 집단에 열의를 불어넣을 필요를 느꼈다. 영업회의를 소집하고 셀츠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부하 직원들이 말하는 동안 셀츠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칠판에 적었다. 그런 다음 셀츠는 말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는 것을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빠른 대답이 이어졌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정직, 결단력, 낙관주의, 팀워크,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기 등등이었다. 한 사람은 자원해서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겠다고 했다. 회의는 용기와 열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끝났다. 그 결과 엄청난 판매 증가가 있었다고 셀츠 씨는 내게 말해 주었다. 직원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셀츠 씨는 말했다. 제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한 그들도 자신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같이 의논해 주는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활력소였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나 명령을 받기 싫어한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 물건을 사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편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 욕구,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좋아한다. 유진 웨슨의 예를 들어보자. 웨슨은 인간관계 원리를 배우기 전에는 자신이 받을 수도 있었던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날렸던 사람이다. 웨슨 씨는 의류 스타일리스트와 직물 제조사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스튜디오에 스케치를 팔았다. 웨슨 씨는 3년에 걸쳐 매주 한 번 이상 뉴욕 최고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을 찾아갔다. 제가 만나겠다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웨슨 씨는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으셨어요. 매번 세심하게 제 스케치를 들여다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웨슨 씨.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0번의 실패가 있은 후 웨슨은 자신이 상투적 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한 주에 한 번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열의를 갖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웨슨은 작업하던 대여섯 장의 스케치를 집어들고 스타일리스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웨슨은 말했다. 가능하시면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들이 당신에게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어요? 스타일리스트는 한마디도 않고 한참 동안 스케치들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웨슨 씨. 며칠 있다 오셔서 다시 저를 찾으세요. 웨슨은 사흘 후 다시 들렀다. 그리곤 그 사람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화실로 스케치들을 가지고 와서 스타일리스트의 생각대로 그림을 마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림을 전부 팔았다. 여기까지가 9달 전에 벌어졌던 일이다. 그 이후 이 스타일리스트는 수십 점의 다른 스케치들을 주문했다. 모두가 스타일리스트의 생각대로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웨스는 수수료로 $1,600 이상을 받았다. 웨스는 말했다. 이제는 왜 제가 이 구매자들에게 그림을 팔지 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분께 밀어붙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분께 그분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이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저는 이젠 그분께 그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사시는 거죠. 뉴욕 주지사 재임 중 시어도 루스벨트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는 공화당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이 극력 반대하던 개혁을 이루어냈다. 다음은 루스벨트의 방법이다. 중요한 공직이 빌 때마다 저는 지도급 정치인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를 대로 다른 정당 정치인을 제시하죠. 그들이 신경 써줘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 대중들이 인정하지 않을 테니 정치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도급 정치인들은 다른 정당인의 이름을 댑니다. 계속 공직을 맡아오던 사람이죠. 별로 반대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 사람은 대중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 좀 더 적합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되면 그들은 제법 괜찮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주 괜찮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일단 지도급 정치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곤 한 번 더 추천을 해달라고 하죠. 지도급 정치인들이 하는 네 번째 추천은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도급 정치인들은 아마 저라도 선택했을 사람의 이름을 대기 마련입니다.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에 대해 받는 모든 찬사는 그 지도급 정치인들께 돌립니다. 그리곤 말하는 거죠. 당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기쁘게 해줄 차례다. 지도급 정치인들은 루스벨트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들은 공무원법이나 법인세법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을 지지해 주었다. 기억하라. 루스벨트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으며 그들의 충고를 존중해 주었다. 루스벨트가 주요 공직에 사람을 임명해야 할 때 지도급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사람을 뽑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임명할 사람을 생각한 건 바로 자신들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는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한 구두쇠 스코틀랜드인과 그의 아내에게 중고차를 팔 수 있었다. 이 딜러는 스코틀랜드인에게 여러 대의 차를 보여주었지만 항상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다. 이 차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고 저 차는 상태가 좋지 않고 가격은 늘 너무 비쌌다. 언제나 너무 비쌌다. 이 시점에서 마침 내 강의를 듣고 있던 딜러는 수업을 듣는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그에게, 그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고 애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 대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건을 사도록 만들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자신이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괜찮은 소리처럼 들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딜러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며칠 후 한 고객이 중고차를 팔고 그 가격을 포함해 새 차를 사겠다고 왔다. 이 중고차가 스코틀랜드 사람 마음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딜러는 전화를 걸어 스코틀랜드인에게 말했다. 부탁하건대 와서 조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 도착하자 딜러는 말했다. 고객님은 물건을 잘 알아보시잖아요. 차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차를 한번 보시고 운전해 보시고 제가 이 차에 얼마나 보상을 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코틀랜드인은 만면에 커다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딜러가 그의 조언을 구했다. 그의 능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자메이카에서 퀸즈까지 갔다가 포레스트 힐스까지 차를 모은 다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충고했다. $300를 주고 차를 사신다면 잘 사는 겁니다. 제가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면 고객님이 그 가격대 다시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딜러는 물었다. $300라고? 물론이다. 그의 생각이고 그의 평가였다. 거래는 즉각 이루어졌다. 한 엑스레이 제조업체는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브루클린의 가장 커다란 병원 중 하나에 장비를 팔았다. 이 병원은 건물 하나를 증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방사선과를 설치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방사선과를 책임지고 있던 엘 박사는 세일즈맨들에 치여 일을 못할 정도였다. 모든 세일즈맨마다 자기네 장비가 최고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한 제조사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이용했다. 제조사 사장은 인간 본성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희 회사가 최근에 새로운 엑스레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의 첫 선정물이 저희 사무실에 막 도착했습니다. 장비가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장비를 좀 더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박사님의 일에 이 장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지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 시간에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 차를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엘 박사는 수업에서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 제조사가 제 조언을 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는 매일 밤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그 장비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장비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장비를 제게 판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위해 그 장비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제가 한 거죠. 저는 훌륭한 품질이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고 그 장비를 설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내외 문제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윌슨은 내각의 어떤 관료보다도 하우스 대령의 내밀한 충고에 의지했다. 대령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다행히 우리는 알고 있다. 하우스 자신이 그 방법을 아서 D. 호든 스미스에게 말해주었고 스미스가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쓴 글에서 하우스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알게 된 후 저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생각을 무심히 그의 머리에 심어놓아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백악관에 방문해서 대통령께 어떤 정책에 대해 조언을 드렸는데 대통령은 마뜩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녁 테이블에서 제 제안을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꺼내시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우스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죠. 라고 말했을까? 물론 아니다. 하우스는 그러지 않았다.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우스는 다른 사람의 찬사 따위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지 결과만을 원했다. 하우스는 윌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생각은 대통령 자신이 떠올린 생각이라고 계속 믿도록 내버려 두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하우스는 윌슨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윌슨에게 찬사를 퍼부었다. 당신이 내일이라도 만나게 될 사람이 우드로 윌슨과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럴 때 하우스 대령의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자. 몇 년 전 뉴브런즈 윅에 살던 한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나를 고객으로 만들었다. 당시 나는 낚시와 카누 타기를 하러 뉴브런즈 윅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관광청에 정보를 구했다. 그때 아마 내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었을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아 캠프와 가이드들이 보낸 수없이 많은 편지와 소책자와 추천서 등에 파묻힐 지경이 되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한 캠프 소유주가 영리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캠프에 묵었던 몇몇 뉴욕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곤 그들에게 전화를 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그 리스트 중에는 내가 잘 알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했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캠프에 내가 도착할 날짜를 전보로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람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였던 노자는 이 책의 독자들이 오늘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을 했다. 강과 바다가 수천 개도 넘는 산골짜기 시내에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보다 아래에서 흐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강과 바다는 모든 산골짜기 시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고 싶은 현자들은 그들보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으면 그들보다 뒤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7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7.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들어라.